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11월이 열렸습니다. 뉴스바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에는 어떤 메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는 시기에 집중된 안보교육을 빙자한 극우 강연. 그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터져나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과 노동지청 등에서 문제의 강연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과 함께 국가 예산이 강사료로 특정 단체에 흘러들어가는 구조도 재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조 파괴 전문 업체로 악명이 높은 창조 컨설팅이 처음 손을 댄 곳, 노조 탄압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곳, 바로 발레오 전장 시스템 코리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는 노사 갈등을 겪으며 생긴 두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어제는 조선일보가 기업노조의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일면 머리에 올렸습니다만 오늘 뉴스바에서는 금속노조 발레오 지회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야 대변인이 벌인 설전을 다봤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지금 정의는 어떤 상태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정의를 규정해 봅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이세요? 아이와 떨어져 있어 늘 미안하고 불안하시죠? 게다가 진짜 이쁜 딸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시간 위치, SOS 긴급 호출, 고민 검색어에 아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문자까지 부모님 휴대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지켜주겠다던 다짐, 스마트 보디가드로 표현하세요. 떨어져 있어도 아이가 보입니다.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를 구글에서 설치하세요.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을 위한 첫 달 무료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보디가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군과 보훈처, 안행부 등 여러 부처가 총체적으로 망라된 관건 개입 사건으로 확대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2달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를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무원 단체와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자 여당과 보수 언론은 즉각 전국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수사 촉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대규모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300개에 가까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과 연계된 일반인 조력자 계정 100여 개의 대선 개입 정황도 포착됐다며 검찰이 국정원 직원 22명 전원을 소환 조사하고 일반인 조력자들의 계좌 추적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른바 안보 강연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연 내용이 보훈처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박승춘 보훈처장이 직접 강연을 진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동영상 속 박승춘 처장의 강연에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자는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지난해 대대적으로 극우 성향의 안보 강연을 벌여 대선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투철한 역사의식을 주문하며 역사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역사관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후보 단일화 협상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출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당시 안철수 후보 측이 후보 사퇴의 조건으로 신당 창당과 쇄신의 전권 그리고 미래 대통령으로 지칭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주장을 비망록에 담았고 안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망록 출간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규명이라는 시각과 친노진영 결집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짜깁기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 측 공동변호인단은 실제 녹음 파일과 국정원의 녹취록을 비교한 결과 전쟁 반대 투쟁 호소가 전쟁 관련 주제 호소로 또 선전이 성전으로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 등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민간연금에 본인 명의로 6,400만 원, 부부 합산으로는 8,500만 원의 돈을 예치해 놓은 것으로 밝혀져 고액의 민간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공적연금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외근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달 협력업체 사장의 욕설 녹취록을 공개한 뒤 회사 측의 표적 감사를 받아오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오늘 13개 국회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온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청와대,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자, 한겨레 오면 4차례 연패, 민주당 전략 없고 반성 없고 패배주의 굳어지나, 이런 제목입니다. 뭘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제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요?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과연 이번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게 또 관심인데요. 자, 그 4.24 재보선도 한 곳도 이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참패를 당한 만큼 당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라도 소집해 원인을 따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을 자성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다. 뭐 정치에서 꼭 매뉴얼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정도로 그동안 정당에서는 인식되어 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한 당직자는 예상보다 큰 차이로 져서 다들 침통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재보선 관련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는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자, 다른 또 핵심 당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어넣는 대신에 당에서는 이미 진 선거라는 발언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더구나 후보가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손학규 상임고문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이렇게 한겨레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당이 자기 후보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느 유권자가 표를 주겠는가. 설사 이기기 어려운 선거라 해도 자기당 후보를 키우고 지역 기반을 확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은 서청원 정도는 5.16으로 누를 수 있다라는 각오를 보여줬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손학규 상임고문의 지원 활동도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력했어 우리는 무관심하지는 않았어. 뭐 이런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그 지적을 듣기는 싫고 하니 그냥 척은했다는 겁니다. 김한길 대표는 그러나 해당 지역 경기 화성갑에서 총력전을 벌이면서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손학규 고문도 과거에 내 선거처럼 챙겼던 수원갑 이천열 의원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소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이 전략도 없고 반성도 없고 이러다가 패배주의가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인가요? 그때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2013년 5월 4일 민주당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당대표 된 이후 민주당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또 6월 4일에 2014 지방선거 기획단 발족식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처한 위기는 지난 4번의 큰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한 것에 기인합니다. 정당은 뭐니 해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예, 정당은 뭐니 해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인데 말이죠. 청와대와 여당이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도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일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과 같은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공로, 전교조 소속 공무원들의 이 정치활동을 차단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은 국정원 직원 댓글을 문제 삼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원해왔던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는 전공노와 전교조 등 이 공무원 단체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네. 본인이 안 했다라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고요. 예. 지난 8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고 도움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월요일에 그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할 때도 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어제도 어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취지 얘기였던 것 취지는 같은데.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예.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이 예. 지금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드러나 있는 국가기관의 개입 실태가 너무 적나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예. 다만 개인은 의혹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의혹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지난 8월의 입장과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는 어제 발언의 방점은 이 전공로 전교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단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 공무원 단체, 그러니까 국가기관 이외의 공무원 단체, 그다음에 개별 공무원을 언급하면서 예.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우리 시중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예. 좀 수세에 몰려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디 나만 죽나 보자. 아. 아주 대단히 무서운 발언이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위기 타개 술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덮어씌우기, 물타기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아주 여기서 그 전형이 또 노출됩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국정원 의혹을 덮는다면은 더 큰 국민적 저항, 국민적 불신을 부를 거라는 생각은 못 하나요? 안 하는 거겠죠. 안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아니고요. 도하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뭐, 도하 언론이라고 해봐야 뭐,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정도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대선 전후에 한 외교안보 행사 강연에서 보수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후보 이름을 거명했다든지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 발언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건 뭐 아무래도 그 뉘앙스가 분명하게 어느 쪽 후보에게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쳇말로 초딩한테 물어봐도 알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1월 5일 국제외교안보 포럼 신년 하례식 조창 강연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을 지도자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선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수 정권 창출의 당위성을 역설한 발언으로 들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또 대선이 끝난 올 1월 강연에서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훈처의 업무라면서 2년 동안 선제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를 이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뭐 보훈처를 이념 대결 도구로 활용해서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가 이 때문에 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박승춘 처장은 공개된 동영상에서 대선 개입 논란이 있는 안보 강연, 교재와 관련해서 공무원, 대학생, 교사 등 일반 국민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전문 강사를 위해서 나라사랑 교육 교재도 만들었다라고 밝혀서 위증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외주 용역을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직접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은 이 동영상 등을 토대로 박승춘 처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와 함께 해임을 촉구했는데요. 박승춘 처장 여기에 밀리지 않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한 일이다.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대선 개입은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보훈처와 관련된 내용들, 보훈처장, 박승춘 처장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예. 이분이 어떻게 MB의 낙점을 받고 네.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일하게 예. 장차관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네. 깨닫게 됩니다. 예. 이런 사건이 터질수록 이런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잃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고요. 지난 대선에서의 이 관권 개입에 대해서 수사하고 이에 대해서 뒷조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목이 날아가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체 이번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다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박승춘 처장 날리는 것부터 시작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박 처장이 이 기사 말미에 보면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예. 대통령이 판단해 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립니다. 국민이 그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보니까.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SNS 안에서 스타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 PD님이요? 그건 아니고요. 31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7만여 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계정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보다 파급 효과가 큽니다. 경향신문이 세계적인 트위터 영향력 측정 사이트 트윗레벨을 통해서 분석해봤더니 이 사람의 계정은 100점 만점에 76.6점을 기록해서 52.9점을 기록한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와 61점을 기록한 가수 아이유보다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12년차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국방부 장관의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이 사람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활동에 몰두를 했는데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는 오빤 MB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올리는가 하면은 시발단 윤정훈 씨의 글들을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해 북방한 개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라는 글을 퍼넣으면서 NLL을 앞으로도 잘 사수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네. 이런 친정부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니까 정체를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생겼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모 씨는 패치님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알바 같다는 표현을 하셨다. 전 그냥 조금 보수적이며 X살 아들, X살 딸을 두고 짠돌이 사장님 밑에서 일하며 간간히 인터넷으로 뉴스 보며 땡땡이 치는 아줌마입니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예. 월급을 좀 적게 받나 봐요. 예, 짠돌이 사장님 밑에서. 제가 이 트윗 레벨이라는 곳에 지금 접속을 해서 네. 우리 김용민 PD의 예. 트윗 레벨 스코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예.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 팔로우 7만 명인데 76.6점이라 그랬죠? 예. 무려 예. 84.7. 이거 뭐, 이게, 내 앞에서는 그야말로 조족지열이구만. 예. 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그래도 이 사람은 눌렀네요. 예. 77.6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익명의 이런 활동가들이 실명의 활동가를 이긴다는 건 참 비극인 겁니다. 예, 어쨌든 뭐, SNS 상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상식과 논리가 좀 통한다. 이렇게, 감히 자평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또 오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분이 서청원, 이 당선자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서청원 당선자와 함께 새누리당 후보 공천에서 경쟁을 벌인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성회 전 의원입니다. 핵주먹으로 불리는 김성회 전 의원. 근데 이분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김성회 전 의원은 보선 공천 탈락에 승복한 직후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위로 인사설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한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지금 공사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데 공모와 상관없이 김성회 전 의원이 이미 낙점됐다는 말이 있다. 정부 쪽에서 공사에 준비하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2008년 18대 총선 화성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던 김성회 전 의원은 이번 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역구를 옮겨서 공천을 신청하니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3일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하니까 승복했습니다. 맨입에 승복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설로 그 의문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참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됐다고 하니까 뭐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말이죠. 예. 참 훈훈한 박근혜 정부입니다. 예. 김성애 의원에게 당연히 물어봤죠. 경향신문 기자가 내정설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서도
위로 인사에 대한 비판은 신경 안 써도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말이죠.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도한 비용과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시기상조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 문영표 후보자가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인 지금 박근혜 정부 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 바로 며칠 전에 밝혔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과거도 아니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2011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반대한다. 앞뒤가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죠.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영표 후보자가 한 말은 이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필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내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오늘 경향신문 일면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은 신용등급 중간계층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같은 기간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신용등급 중간 계층 가계의 비중은 37.5%에서 29.1%로 하락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단위농협하고 대부업체하고 이 어느 쪽에 돈을 빌려야 신용등급이 높은 겁니까? 이게 단위농협 아닙니까? 네. 대부업체 이용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가계부채 불안이 결국 중산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바로 오늘 경향신문 일면 내용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자, 이른바 5월에 있었던 RO 모임.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짜깁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나선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라고 이석기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근데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이렇게 네. 비틀었다는 겁니다.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한다. 이 말이 사실은 핵심인데, 전쟁 반대 투쟁에서 반대는 사라지고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이러면 마치 전쟁을 호소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라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자. 앞뒤 맥락을 봐서 이게 진짜 그것이 전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을 준비하자라는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전인데 이걸 성전, 거룩한 전쟁 이렇게 바꿨다는 거고요. 테러 단체가 벌이는 성전인가요? 그렇죠. 이슬람의 그 무장 세력들이 성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거룩한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 죽이고 재산 파괴하고 거룩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와간 이석기 의원은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아주 정말 압권입니다. 천주교 절두산 성지라고 말한 건데 이거를 결전성지라고 이렇게 비틀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거의 같은 맥락인데 같은 의미인데 이게 바꾼다든지 잘못 들어서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절두산 성지가 어떻게 결전성지가 됩니까? 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비틀기가 아니냐. 변호인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6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네. 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에 전국 295개 공공기관에다가 단체 협약 규정 조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각 그 기관의 노조와 맺은 이른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을 바꾸라,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손봐야 할 조항, 바꿔야 할 그 단협 조항으로 꼽은 사례는 조합원, 조합 임원 인사, 조직 개편, 정원 조정 때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지멋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협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또 노사 동수의 인사, 경영, 노사 등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협의한다. 노사가 동수로 이제 인사와 경영을 그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역시 원점으로 돌려라, 이게 기획재정부의 지침이었다는 거고요. 또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 해고 때는 그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합의, 이런 건 역시도 왜 노조하고 합의하느냐, 이것도 역시 백지로 바꿔라,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침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 공공기관, 단체 협상에 지침 구실을 해온 정부의 예산 편성 집행 지침에도 없는 겁니다. 정부 원칙에도 없는 거예요. 노동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자율적인 노조 활동, 그리고 노사 관계를 비트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왜 내려보냈을까요? 공무원 조직을 제멋대로 한번 재단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네, 이런 거를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진화. 그러면 실제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나 감시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가? 네. 반대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직원들이 독일의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까지 추천하고 그 추천된 이사가 경영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의 그런 제도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아니 이거 협의하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협의하고 말거든요. 예. 구성원들하고 경영진이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를 마치 선진국에서는 다 그러고 있는 것처럼, 노조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처럼, 경영은 오로지 경영자만의 몫인 줄 알고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거죠. 예. 정부 자체가 이제 후진화되다 보니까 선진화의 기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의 밑에 바로 딸린 기사를 보면은 법원 판단은 정부 지침이 단협을 강제할 수 없다. 정부가 단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바꿔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자 수리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을 또 도하신분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외근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달에 협력업체 사장의 욕설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회사 쪽에 표적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최모 씨입니다. 최모 씨는 그젯밤 10시쯤 천안 그 분회가 있죠. 그 노조 분회 회원들이 공유하는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 대화방에 저 아무개가 그동안 삼성 서비스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최 씨 동료들은 자필 유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은 경찰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삼성전자 서비스, 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그 근로감독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문제 없다고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런 죽음을 방치했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문제드립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박 대통령이 보유했던 당직 중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한나라당 부총재, 2번 한국미래연합창당준비위원장, 3번 한나라당 대표, 4번 새누리당 대표.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한반도 정세와 지구촌 관련 소식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산하기관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기 위해서 북한 주민에게 돈을 줬다는 보도가 나와 있군요. 국회 외통위의 한 민주당 의원이 밝혀낸 사실을 오늘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을 줄 수 있고 또 북한의 군인들한테 직접 돈을 준 거라서 심각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 예산의 90%를 지원받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이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에 설립된 재단인데요. 작년 7월에 북한 주민 2사람이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할 때 북한 수비대한테, 군인들한테 도강비 수백만 원을 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 탈북자 일권단체가 재단한테 돈을 요청해 와서 이틀 만에 승인해서 그걸 줬고, 그 주민들은 일단 탈북에 성공해서 현재 남측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례가 한 번뿐인가요? 증빙 자료가 그나마 있는 것은 이 사례 하나지만, 이 탈북자를 돕는다는 민간단체가 요청을 하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구호 사업이라는 것을 이 재단이 2011년부터 대외비로 집행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례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황상 비슷한 일이 한 50건 정도가 보였는데요. 나라 돈을 쓰는 일인데 증빙 자료 같은 것도 별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강비 지급에 대해서 재단 쪽에서는 긴급 상황이었다 라는 말하고 또 서류 작성상의 실수였다, 이런 다른 해명이 나왔고요. 또 통일부 담당자는 도강비 지원은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또 이런 추정입니다.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문서 작성상의 착오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할까요? 예, 탈북자 지원이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데 이미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국내로 귀국시켜서 정착을 돕는 일, 이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일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획 탈북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게 남한 정부 차원의 주민 빼가기다 혹은 주민 납치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의 군인들한테 우리 세금을 뇌물로 줬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같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가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치명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지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네. 자,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법을 만들자고 할 때 야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야권은 북한 인권법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 지원법에 불과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해서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비용, 이것을 정부가 대줌으로써 휴전선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이런 것도 또 있지만 이번에 나온 이 도강비 지원 문제처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우리 정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없어도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의 도청 파문 다시 아시아로 번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이 지난 6월에 미국의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했을 때 그때 이미 아시아권을 한번 휩쓸고 갔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5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아시아 각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다가 감시 시설을 몰래 설치해놓고 그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관련 정보를 모았다라는 기사가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그리고 독일의 슈피겔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일제히 나왔습니다. 영미권 첩보 동맹 5개 나라를 Five Eyes, 5개의 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모은 정보를 서로 공유해 왔습니다. 이 나라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한중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 국가안보국 NSA가 구글의 비밀 자료도 빼돌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구글과 야후가 전 세계에다가 분산 배치해 놓은 데이터 센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내부 광섬망이 암호화 처리가 안 돼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미국 국가안보국이 두 회사의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빼냈다라는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주간지 파노라마는 국가안보국이 올 3월에 새 교황을 뽑으려고 바티칸에 모인 추기경들을 도청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백악관하고 정보기관 사이에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백악관이 알았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요. 백악관이 정보기관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데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미국 언론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미국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라고 하죠? 미국의 MBC 방송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로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 셧다운 때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도청 파문, 그리고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논란, 또 건강보험 개혁안 논란 등등 때문에 안 좋은 성적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9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 얼마 전에 베이징 자금성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이후에 그 테러 위협이 계속 나오고 있다죠. 어제 중국의 각 지역에서 중국 국내선 여객기가 폭파 위협을 받는 사건이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네. 후난성 창사에서 저장성의 항저우로 향하던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전화가 와서 이륙 45분 만에 긴급 착륙한 일이 있었고요. 또 푸젠성의 푸저우라는 곳에서 수찬성의 청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도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서 이륙이 늦어졌습니다.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자금성 차량 테러 이후에 이런 테러 위협이 계속 나오면서 중국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공안은 관공서 같은 주요 건물의 경계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소식이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리아 당국이 화학무기 생산 시설의 파괴 작업을 완료했다고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의 사찰팀이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검증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화학무기를 없애는 작업인데요. 시리아가 그동안 비교적 협조를 잘해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제거한다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무기 시설 23곳 중에서 2곳에 접근을 못했다라는 보도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치안 문제 때문에 못 간 거지 시리아 정부가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있던 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전 상황이 당장 뭐 호전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폐기에 이렇게 협조하는 것은 시리아의 후원국인 러시아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또 화학무기를 써보니까 이게 비용 대비 효과로 볼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시리아 내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라는 기구는 재작년 내전 발발 이후에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몇 시간 전에 발표했습니다. 시리아가 끝없는 내선을 벌이고 있는 소말리아처럼 될 거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전폭기가 어제 시리아 영공 안으로 들어가서 군 기지와 미사일을 파괴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시리아 정부한테 오히려 명분을 더 주는 건데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시리아 내전이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지난 월요일 뜬금없는 담화문.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난 잘못이 없지만 책임이 있다면 묻겠다. 이게 무슨 말?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 어제도 하신 건데 새누리당은 덮어놓고 환영일색. 그리고 야당 공격. 대통령의 말씀은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이제 정치권 모두는 국정 현안에 집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한도 끝도 없는 물에 생떼, 억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차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와 책임자 처벌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이를 비방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진솔하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수사는 수사기관에, 재판은 재판기관에 맡기고 야당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새누리당이 간과하는 문제. 과연 수사를 수사기관에 맡기고 지켜보고만 있으면 될까? 경찰과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를 폭로하며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찰 수사과장과 검찰 수사팀장에게 정치색을 들씌우며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편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되어 감찰을 받고 있고 최도국 검찰총장을 내쫓은 자리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끼는 인물을 앉히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의혹이 숨김없이 밝혀질 것이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다는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못 믿겠다는 정의당 대변인. 국정원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려는 최동욱, 윤석열 등 검찰에 대한 정권 차원에서 공작의 칼날을 이미 휘두르고 난 뒤에 명확한 수사 결과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밝힌 입장에서 불법 부정선거의 진상과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데 대해 가장 먼저 사과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대변인에게 포문을 연 민주당 대변인의 말. 새누리당 대변인 세 분이 함께 나서서 대통령의 언급을 그대로 옮겨 봉독하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새누리당에게 감격스럽다고 민주당한테 마저 손 모으고
듣고 있으라는 식인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무런 책임 표명도 성의 있는 조치도 없이 시간 끌기 태도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야당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청와대라는 궐 안에 기춘 대원군께서 무슨 지침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나 된 듯이 야당에게 눈 부라리는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함 그다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보궐선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해놓고 세레머니는 박태환 올림픽 금메달 딴 듯 하는 아전인수 호들갑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내년 7월 시행되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20만 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와 확인감사를 갖고 사실상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합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의 정보기관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사관을 도청 장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센가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던 중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방해를 받았다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노조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사측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 전문 업체를 끌어들여 온갖 탄압을 가했던 발레오 전장이라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설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노조를 욕하는 보도입니다. 기사 제목이 애써 살려놓은 회사 문 닫지 않게 민노총 탈퇴시켜주세요 제발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발레오 전장에는 2개의 노조가 있더군요. 하나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발레오 지부, 그리고 노사분규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업노조.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노조위원장은 기업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노종면의 뉴스바에서는 발레오 지부의 노조위원장 정연재 지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시고 싶었지만 경주에 계시는 관계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재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발레오 전장 시스템즈 코리아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1차 밴드 업체로 차 시동을 거는 스타터 모터와 네. 발전기를 바깥에서는 제네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알테레타를 만드는 전장품 회사입니다. 네. 전에는 만도기계였죠? 예, 예전에는 98년도 IMF 터지기 전까지는 만도기계 경주사업본부가 정확한 명칭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프랑스 자본이 들어오면서 발레오라는 이름이 붙었고 네. 지금은 발레오 전장 시스템즈 코리아. 예, 그렇죠. 이게 정식 명칭이죠? 네. 예,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지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해고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2010년도 7월 달에 해고가 돼서 지금 3년 6개월째 해고자 상태로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반려전장의 해고자가 모두 몇 명이죠? 29분,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지금 현재 해고된 상태입니다. 예. 한꺼번에 해고되신 분들인가요? 2010년도 직장 폐쇄 이후에 네. 회사가 만든 의혹노조를 앞세워서 징계위원회에서 1차로 해고시킨 사람이 15명이고요. 네. 대부분이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 네. 핵심적인 간부들이죠. 조합의 지회장, 지부장, 이런 분들, 상직 간부들, 이런 분들이고, 그 이후에, 13분의 동기들은 정직을 3개월씩, 4차례 당하고, 3개월 끝나고 들어가면 또 3개월, 이렇게 해서, 5번째 해고되신 분이 13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도로 해고되신 분 1분 해서 총 29분의 해고자가 있습니다. 네. 그때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0년도에, 회사가 이제 일방적으로, 경비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현장으로 발령내면서 노사봉규가 발생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위기 속에서, 어느 공장 할 것 없이, 현장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실 인원 15명을 현장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현장에도 당연히, 고용 불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조합이 왜 조합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을 내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노사 간의 마찰이 일어나서 노사봉규가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는, 조금 전에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컨설팅과, 사전에 이제 공모를 해서, 민주노조를 파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직장 폐쇄가 단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파업을 하셨던 겁니까? 예, 그렇죠.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정 전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비실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내고, 네.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평일 저희들이, 8시간 근무 이외에 연장근로 2시간씩을 매일 해요. 네. 연장근로 2시간씩을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당연히 쉬는 날인데, 저희들이 특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불법쟁의로 매도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보면, 법원과 노동지청의 판단은, 쟁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장 폐쇄를 했던 것이군요. 예, 그렇죠. 네. 지금 기업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2010년도 6월 7일 날, 전장 노조가 설립이 됐죠. 그러니까 해고가 일부 진행되고 계속 또 추가로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 노조가 만들어진 거죠? 직장 폐쇄 이후에, 네. 회사가 선별적으로 복귀를 시키면서, 네. 그 기업 노조를 만들었죠. 만들고 그 기업 노조를 앞세워서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도 유성기업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 노조 대표들이 들어가는 모양이군요. 예, 노사 동수 5대5로 돼가 있는데 네. 당연히 저희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네. 금속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요구를 회사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네. 회사는 금속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가 만든 기업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켜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징계를 한 거죠. 네, 이 금속노조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기사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네, 거기 내용들이 사실인지 좀 먼저 짚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2001년 금속노조에 가입한 발레오 만도, 그 당시 만도였죠. 그리고 지금도 노조가 유지되고 있는 발레오만도 지회 노조원들이 해마다 파업을 벌였고 2010년 초에는 100일이 넘는 노사분규 그리고 직장 폐쇄까지 겪었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예, 해마다 파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네.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을 몰아갔죠. 네, 그 당시에 그 당시 벌였던 파업이 불법 파업이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비실에 대한 인사 명령을 내고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다라는 게 불법 쟁의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금속노조 탈퇴 노조 투표가 있었다고 돼 있던데. 예, 그 2010년도 네. 직장 폐쇄 기간 중에 네.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금속노조 탈퇴 총회를 했습니다. 네. 5월 19일과 6월 7일인데요. 네. 5월 19일은 현행 노동법에 나와 있는 뭐 소지권자 지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네. 6월 7일은 소지권자 지명을 받은 상태에서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총회가 다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속노조 쪽에서는 이런 총회, 그러니까 금속노조 탈퇴와 관련된 총회나 이후 진행된 투표가 노조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사측이 사실상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네. 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던 자료들을 보면 네.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본인에 대한 의사도 밝히고 투표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회사가 직장 폐쇄 당시에 회사 내에 직원들을 강제 숙식을 시키면서 투표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처럼 금속노조에 남고자 하는 동지들이 공장 내로 들어가는 것들을 사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 그다음에 회사 관리자들, 그다음에 의용노조 간부들이 저희들은 아예 그 총회 장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를 수 있는 일반 대다수의 조합원들만 공장 안에 가둬둔 상태에서 그렇게 투표를 진행했죠. 그러면서 투표에 대한 문제 부분들도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투표 네. 장소 바로 위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직장 폐쇄 초반에 이제 회사가 선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는 명찰을 파란색, 네. 중간 뒷부분에 복귀한 사람은 고동색, 그 다음에 그때 당시까지도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투표함도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한 620명 정도가 되니까 이게 조금 투표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함을 2개 정도로 설치를 해요. 저희들이 성형 공장과 상형 공장 이렇게 나눠져가 있어서 네. 성형 공장이 대략 한 400명 정도, 상형 공장이 2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함을 2개로 하는데 이번 직장 폐쇄 당시에 조직 형태 변경 총회 때 투표는 투표함을 11개를 설치를 했었어요. 50명 단위로 끊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투표를 했으니까 누가 어느 부서에서 반대표가 몇 표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회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는 부서는 외주 처리화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회사가 이렇게 협박하다 보니까 네. 대다수의 투표함에서 거의 찬성이 나왔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때 당시에 미복귀자 빨간색 명찰을 단 투표함에서 몇 표의 반대만 나왔을 뿐이죠. 근데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적인 총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회사의 감시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총회였다라는 부분들이죠. 거기와 관련된 영상, 그때 당시의 사진들, 그다음에 투표에 사용됐던 명찰들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 저희들이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영상도 있고 지금 하신 말씀이 그게 사실이라면 참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식의 선거가 투표가 가능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중앙 매체들이 보도한 데가 없습니까? 거의 없죠. 없고 반대로 이게 직장 폐쇄가 계획된 직장 폐쇄였고 네. 그때 당시에는 MB 정부 시절이어서 관계 기관들이 거의 사전에 공모했다라고 보죠. 나중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일부 자료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네. 사전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는데 포항노동시청, 경주시청, 검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공유가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 언론을 차단하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혹시 그런 갖고 계시는 증거 문건 같은 것에 현대자동차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는 그 자료는 없고요. 네. 유성기업이 직장 폐쇄할 때 보면 네. 유성기업 내에 현대자동차 관리 이사인가요? 그 차 속에서 발견된 문건에 보면 네. 발레오 부분들이 거론되어 있어요. 발레오처럼 직장 폐쇄에 대한
부분들 맹신하지 마라. 반려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해라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굳이 여쭤본 이유가 예.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 전문 업체 이미 이제 그들이 했던 업무가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창조 컨설팅이 개입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네.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기업 노조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그 기업 노조 대표들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해고를 단행한다든가 이것들이 판에 박은 듯이 똑같아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2012년도에 10월 달에 민주당 원수미 의원이 창조 컨설팅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자료를 입수한 자료 부분들을 그거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네. 저희들이 노조 파괴했던 시나리오하고 거의 99.9%가 일치할 정도로 네. 완벽하게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회사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창조 거기에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청에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경주시청에도 이렇게 요구를 해라라는 내용들까지 그 내용들이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져가진 것이죠. 예, 두 회사가 현대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것도 같고요. 예, 그렇죠. 현대기아차에 네. 납품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회사 상대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네. 직간접적인 민형사상 재판까지 한 40여 건 정도가 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조직 형태 변경, 이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대표노조, 네. 그 다음 해고권,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해고도, 전원이 29명이 거의 대부분 지금 다 고법까지 이긴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대표노조도 누구냐라의 문제 부분들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이긴 상태고, 네. 그 다음에 어제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에 나왔던 조직 형태 변경 및 임원 직무 권한 정지죠. 네. 그때 당시에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홍수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유홍열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행 노동법상 보면 노동조합의 주체가 네. 어디냐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시지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네.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장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회장이지만, 저 hin태,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네. 체결권, 쟁의권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여서, 네. 전국에 15만 명 중에 위원장님은 딱 한 분이 계세요. 네. 그 위원장님이 금속노조를 대표해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들에 대해서 교섭권과 체결권, 쟁의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산별노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처럼 지회는 독자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네.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소송에서 계속 승소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 대부분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군요. 예, 그렇죠. 이 부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법까지 승소를 한 상태고 저희들 이후에 대구에 있는 상신브레이크 거기도 맨 노조 파괴 사업장인데 저희들하고 네. 똑같습니다. 창조가 개입되는 사업장인데 거기도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지금 고법까지 이긴 상태죠. 그래서 지금 자본들이 봤을 때 금속노조 하부 단위에서 집단적인 탈퇴 부분들을 허용을 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후에 노조를 파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운 문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문제 부분들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좀 유리하게 회사가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경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리한 부분들을 작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기업 노조가 생긴 뒤에 회사 실적이 좋아진 건 맞습니까? 매출액은 당연히 좀 증가가 된 게 사실이고요. 왜 그렇냐면 현대 기아 자동차가 예전보다 생산량이 많이 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제품이
기종이 좀 변경되면서 좀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흔히 타고 다니는 이제 아반떼. 네. 아반떼에 들어가는 제품이 옛날에 저희 회사의 주력 기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차가 고급화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요즘 웬만한 가정들에는 거의 아반떼보다는 소나타를 많이 타죠. 소나타급으로 올라가면 이게 부품의 가격이 아반떼와 소나타의 가격이 틀려지죠. 그러면 예. 당연히 매출액은 좀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감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일감의 가격이 높아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판매에 호조를 입어서 약간은 증가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진행되는 소송에서 만약에 1, 2심처럼 지금 지회가 대표 노조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금속 노조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경우에 예. 마치 다시 반려 전장이 분규 사업장이 돼서 자본가는 떠나고 회사 문을 닫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협박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협박이죠. 그건 당연히. 전국의 민주노총에 소속된 사업장은 다 회사가 망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그동안에 회사가 이제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부분들이. 네. 법원 대부분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회사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보면 정년이 60세였습니다. 네. 60세였고 회사 내에 비정규직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죠. 네. 차량에 통건 차량을 모시는 분,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 경비실을 지키시는 분,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 이 모든 분들이 다 정규직이었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처우는 다른 데보다 조금 좋게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회사가 직장 폐쇄 이후에 의용 노조를 앞세워서 정년을 일방적으로 58세로 단축을 시키고 또 반대로 56세부터는 임금 피크를 도입을 해서 매년 임금의 10%씩을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8세 예전에 이제 60세로 보면 아직까지 정년퇴직이 남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58세가 되면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이분들이 아마 회사로 상대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죠. 일방적으로 정년이 이제 줄어서 대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바꿨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사가 이제 나중에 원상복귀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 하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측면 부분들이 좀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예. 회사는 더더욱 이제 알가붙이는 소리를 하고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자본을 철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특히 여기는 해마다 그래요. 지금 2009년도 이후부터는 툭하면 조합에 조금만 하려 그러면 자본 철수하겠다. 네. 외국 기업의 특성이죠.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봐요. 뭐냐면 매출액의 거의 한 10% 정도를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네.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거의 작년 기준으로 보면 5,3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당기순이익이 400억 이상이 남는 회사를 네. 아무리 외국 자본이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네. 그런 판단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예, 발레오 프랑스 봉사가 그동안 챙겨간 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죠. IMF가 터지고 저희들이 99년도에 이게 프랑스 발레오에 팔렸는데 그때 당시 경주 공장의 가격이 1,650억 원이었어요. 예. 근데 1,650억 원에 인수를 해서 회사가 IMF의 위기를 벗어나고 두 번에 걸쳐서 감자를 1,100억 원을 유상 감자를 통해서 자국으로 빼내갔죠. 2004년도에 400억, 2007년도에 700억.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1,100억을 빼내가고 지금 자본금이 500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영어권 삼각이라는 명분 하에 만도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 만도 이름을 쓸 수 있는 예. 영어권 삼각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5년에 걸쳐 750억 원을 또 공제를 해서 갖고 갔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외자 유치 촉진법, 그러니까 외화가 딸린다라는 이런 명분 하에 외자 유치 촉진법이라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 7년간에 걸쳐서는 세금이 100% 혜택을 주고 3년분은 50% 혜택을 줬죠. 그 해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경주시에 이렇게 각근세를 내야 될 돈이 100억이 넘는데 그거를 7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은 혜택을 본 거고요. 네네. 그로 인해서 해마다 순이익이 300억, 400억 정도 나면 90% 이상을 주주 배당으로 네. 프랑스로 다 빼가죠. 그런데 저희들은 좀 특이한 게 주주가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순이익의 90% 이상을 혼자가 다 갖고 가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배당까지 다 혼자 차지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저희들은 수직적 지주회사라 그래서 네. 저희들의 지분을 저희들 프랑스에 있는 브렌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브렌치의 사장이 지분을 100%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업 노조 설립된 뒤에요. 예. 이게 25%를 직원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랬다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확하게 25%를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요. 네. 하여튼 그동안은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순이익 부분들에 대해서, 네. 노사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네. 일정 부분들은 지역에, 고아원, 양로원 이런데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을 요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일정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비 대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마다 이제 요구를 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명문화시켰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나저나 앞서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발레오 본사가 유상 감자를 통해서 예. 자본금을 빼간 이 수법은요. 예.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에서 영국 자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네요. 예, 그렇죠. 골든 브릿지뿐 아니라 옛날에 외환은행인가요? 외환은행이 했던 방식에 대한 부분들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때도 좀 확인을 했었던 게 저희들이 조합이 추천하는 사회감사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공식적인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자본이 철수하기 팔고 나가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자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먹튀 자본으로의 성격이 좀 더 많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저희들 네. 지금 발레오의 최대 주주가 파라도스 펀드라는 해치 펀드가 발레오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7월에 있었던 사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동 탄압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지난 7월에 있었던 사장의 폭언.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총회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표 노조나 이런 부분들을 이기면서 경주 지원에다가 네. 노동조합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처분의 결과가 저희들이 가처분을 2012년도에 했는데 1년 3개월을 붙들고 있다가 경주 지원이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은 저희들이 지금 회사 주변에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회사에 출입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공장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그 가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을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속 경주 지부 간부들과 함께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라는 농성을 했죠. 그런데 네. 그 농성 과정 속에서 회사가 계획적으로 회사 관리직들, 용역 경비들 이런 사람들을 200~300명 동원해서 저희들에게 농약을 뿌리면서 네. 저희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2층에서 사장실에서 촬영하는 회사 총무팀 여직원 과장하고 네. 대표이사가 나눈 그 캠코더에 녹음된 내용들을 네. 저희들이 그 마찰 과정 속에서 그 캠코더를 주었던 그 속에 직원들을 객값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값이요? 예, 객값. 여직원이 네. 그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부딪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때려도 됩니까? 때리면 내가 객값 물어주면 되지. 이렇게 대표이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도 대화 내용이 그 캠코더에 녹화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대로 네. 녹음이 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때리든가요? 실제로 그날 농약 살포하는 과정 속에서 네. 저희들 지역의 간부들하고 저희 조합원들하고 네. 많이 다쳤습니다. 9명 정도 눈에 농약이 들어가고 손가락이 골절되고 이런 부분들 해서 병원에 좀 많이 실려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서 이 정도까지 인터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속노조 발레오 지회 정현재 지회장이었습니다. 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국정원 등의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2달여 만입니다. 2달 전 8월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국가기관 개입 의혹이 나온다. 이런 말로 바뀌었습니다. 대선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증거들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하지만 짐작은 짐작일 뿐이고 이날 발언에 담긴 핵심 내용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이 발언을 공갈통은 어떤 문장으로 바꿔버릴까요? 정의가 죽지 않았겠느냐는 문제의식이 담긴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이기는 것에 확고히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의혹 그물들이 있다 밝히고 있는 개인들을 적으로 대해 재반 책임을 국민께 되물을 것입니다. 혹시 정의는 데드? 의혹의 그물망을 밝혀내고 있는 개인들을 오히려 적으로 대하고 결국 재반 책임을 국민께 되물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죠. 정의는 데드, 정의는 죽었나 이런 뜻입니다.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이기는 것에 확고히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의혹 그물들이 있다 밝히고 있는 개인들을 적으로 대해 재반 책임을 국민께 되물을 것입니다. 혹시 정의는 데드?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최근 그 실태가 속속 드러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활동과 더불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삼각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극우 성향의 강연입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온라인 공간을 공략한 반면 국가보훈처는 오프라인을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국가보훈처가 판을 깔고 보훈처장과 특별한 관계인 한 단체는 강연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예비군 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극우 강연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김경엽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알아보도록 하죠. 김경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네. 자, 이번에 확인된 대학이 한국폴리텍 대학이죠? 예, 한국폴리텍 대학인데요. 네.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대학입니까? 전국에
34개의 지방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노동부 산하기관이고요. 네. 국책대학입니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입니다. 아, 캠퍼스가 34개나 됩니까? 예, 저희 지방에 3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강연을 이 폴리텍 대학에서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좀 학생들 대상으로 이름은 안보교육이라고 붙여져 있는데요. 예. 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인 안보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술 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서 네. 안보교육을 했다는 것도 조금 좀 특이한 일이긴 한데, 네. 그 안보교육의 내용이 보니까, 일반적인 안보교육이 아니고, 선거를 염두를 해두고, 네.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야당이나 진보적인 지식인, 종교인 등을 일종의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간첩이거나 아니면 간첩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쯤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을 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들이 담겨 있던가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 교재를 지금 현재 정확히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네. 이제 완성된 교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강사가 와서 교육하고 나서 다 수거해서 가져가 버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 압축된, 네. 아마 이렇게 내용만 좀 간추려서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그 자료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약 40년 전에, 네. 북한에서 남파 공작원을 교육시켰던 교재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요. 여기에 이제 남한에 내려가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네. 정부를 비판을 하고, 진보적인 지식이나 종교인들을 움직이고, 심지어는 거기에 국회에도 들어가서 암약을 해라. 이런 식의 지령이 들어가 있는 교육 내용들입니다. 참 지금 40년 전에 교재를 사용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은, 네. 내용도 참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암약하라 그러니까 의석을 확보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뜻이고요. 마치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국회에도 간첩이나 간첩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네. 예. 강의안이 정확히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만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육군 산하 단체인 육군 리더십 센터라는 곳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군요. 예, 거기에 일부 교재에는 보니까 그런 육군 리더십 센터 제작이 네.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강의마다 다 교재들이 달랐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같은 교재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34개 캠퍼스 중에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12개 캠퍼스에서 진행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시기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22개 캠퍼스에서는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그 여부가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확인된 것이 12개 캠퍼스. 예. 총 몇 번이던가요? 횟수로는 저희가 좀 정확히 좀 다 저기는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꽤 됩니다. 예, 언론에는 36회라고 돼 있더군요. 예, 꽤 되고 한 36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강의를 받은 학생들 숫자가 이렇게 취합을 해봤더니 약 한 12,000명 정도. 아, 그래요? 예. 확인된 것만 그런 거죠? 예, 확인된 것만 그런 거죠. 이 강연이 이루어진 시기가 중요할 텐데요. 대선이나 총선과 관련한 시기입니까? 그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강의들도 있고요. 네. 또 그보다도 좀 훨씬 전에 이루어진 강의도 있고, 보니까 최근에 남인천 캠퍼스 같은 데서는 최근에 했던 강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특히 총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그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없던 교육인데요. 네. 이게 어찌됐든지 총대선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총대선 전에 이루어졌던 교육으로 보입니다. 그런 교육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강사들이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장 박순춘 그 국가보훈처장이 이 보훈처장 전에 만들었다고 하는 국발협, 네. 국가발전 미래협의회 그 소속의 강사들이 있어서 예. 그런 강사들이 나와서 했던 교육들이고요.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예. 하고요. 그러니까 예. 강연이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은 총대선 직전부터 새로 시작이 된 교육이고, 예. 그리고 대선 직후에 뭐 바로 중단을 하면 뭐랄까 좀 의심을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군데가 네. 남인천 캠퍼스에서 한 군데가 한 게 좀 특이하게 잡혀 있습니다. 네, 여하튼 지난해 총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예, 작년, 재작년. 네, 방금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박승춘 현 보훈처장이 보훈처장 되기 직전에 만든 단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이 폴리텍 대학의 강연을 모두 전담한 겁니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파견된 강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강사들을 보면은 전 북한 외교관, 네. 뭐 탈북자들도 있고요. 네.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중자, 육군 중령, 뭐 이런 분들이 강사가 좀 눈에 띄는 강사들이네요. 네. 예. 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란 이 박순춘 처장과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체가 뭐 보훈처가 실시한 지난해만 해도 뭐 1,400회 정도 실시한 그런 안보 강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예. 그리고 예, 국방부에서는 아예 뭐 그 강연 위탁을 이 단체에다 했었고요. 거기다 요번에 또 이것까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강사료가 뭐 적어도 지금 보면은 뭐 여러 부처를 통해서 수백 개, 많게는 뭐 수천 회에도 달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담당한 것이 국발협인데 도대체 얼마나 챙겨갔을까요? 저희도 이게 지금 강사료 얼마 해서 나갔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네, 이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자, 이 그 폴리텍 대학이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강연은 고용노동부가 기획을 한 것입니까? 지금 뭐 그렇게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캠퍼스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자기들은 그 자기 캠퍼스에서 기획해서 자기들만 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2개 캠퍼스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네. 모종의 기획을 했던 사람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기획을 해서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찾아봐야 될 텐데 폴리텍 대학 이외에 말이죠. 예.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다른 기관들에서 비슷한 강연이 있었습니까? 지금 환경부, 노동부 소관기관 한 5곳 정도에서 네. 이 문제의 국발협 강사가 안보 교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박승춘 그 국가보훈처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네.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네.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대선에서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 이런 걸 마치 자랑처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이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서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는 뭐 부산과 대구 같은 지방노동청에서 실시가 된 게 확인된 거죠? 지금 환경부 소관기관, 노동부 소관기관을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디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아직 좀 그럽니다만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언론에 현재까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부산과 대구 지방노동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예, 여기서도 있었고 환경부는 몇 개 단체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지금 파악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히는 아직,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고요. 조금 더 한번 네.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긴 있는 겁니까?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생각이 아니라 예. 그런 있는 몇 곳인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산하단체가 비슷한 강연이 실시됐는지 그 부분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 보면 행안부, 국방부에 이어서 고용노동부 또 확인이 된다면 환경부까지 결국 예. 각 부처가 보훈처의 안보 교육을 의뢰했든지 아니면 보훈처가 알아서 이런 부처들을 모았든지 했을 것이고 또 예. 거기서 진행되는 안보 교육을 통해서 무슨 대선에 개입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발협이라는 특정한 단체에 돈이 들어가는 구조. 예. 이것들이 지금 확인하신 여러 부처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네, 주요 뉴스들 다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군과 보훈처, 안행부 등 여러 부처가 총체적으로 망라된 관건 대선 개입 사건으로 확대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2달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혀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를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무원 단체와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자 여당과 보수 언론은 즉각 전국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수사 촉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대규모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300개에 가까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과 연계된 일반인 조력자 계정 100여 개의 대선 개입 정황도 포착됐다며 검찰이 국정원 직원 22명 전원을 소환 조사하고 일반인 조력자들의 계좌 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른바 안보 강연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연 내용이 보훈처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박승춘 보훈처장이 직접 강연을 진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동영상 속 박승춘 처장의 강연에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자는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지난해 대대적으로 극우 성향의 안보 강연을 벌여 대선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투철한 역사의식을 주문하며 역사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역사관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후보 단일화 협상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출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당시 안철수 후보 측이 후보 사퇴의 조건으로 신당 창당과 쇄신의 전권 그리고 미래 대통령으로 지칭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주장을 비망록에 담았고 안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망록 출간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규명이라는 시각과 친노 진영의 결집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짜깁기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 측의 공동 변호인단은 실제 녹음 파일과 국정원의 녹취록을 비교한 결과 전쟁 반대 투쟁 호소가 전쟁 관련 주제 호소로, 또 선전이 성전으로,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 등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민간연금에 본인 명의로 6,400만 원, 부부 합산으로 8,500만 원의 돈을 예치해 놓은 것으로 밝혀져 고액의 민간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공적연금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외근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달 협력업체 사장의 욕설 녹취록을 공개한 뒤 회사 측의 표적 감사를 받아오다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오늘 13개 국회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온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청와대,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맞지 않았던 직함을 고르는 문제였죠. 정답은 4번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뉴스 바리케이드를 치고 국민TV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라디오 방송이라는 핑계로 그동안의 부족함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져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4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